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이 시장 투자자들이요, 연준의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올해의 고용시장은 역대 최고의 좋은 수준을 보였는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등 이상 신호들이 발견되면서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시장에서는요, 역시 이슈 분석을 먼저 해나가셔야 되는데요.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이슈 분석 함께 하시고 매매 전략까지 챙겨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화웨이 사태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요, 미국은 무역전쟁과는 별개다라면서 선긋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단연 변동성이 가장 컸던 시장 하면 국제 유가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장에 대해서 변동 복귀를 해보고요. 내년 장도 전망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인도에서 한 개인의 결혼식이요, 글로벌 결혼식으로 변모돼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까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누구의 결혼식이고 왜 이렇게 고위급 인사들이 찾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중국 제조 2025 위기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시진핑 정부의 가장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때문에 중국이 어떤 대응을 나설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에서는요, 라인과 카카오 코인을 사라며 공동 구매를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방 방법을 함께 분석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에서는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조건은 상당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화웨이 멍완조 부회장이 체포되면서요, 미중 양국 사이가 더욱더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웨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는요, 중국 화웨이 창업자 딸이자 이 CFO인 멍완저우가 미국 요구로 캐나다에 체포됐다는 소식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미국은 멍 회장이 이란과 거래를 한 스카이콤과 화웨이의 관계를 숨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60일 이내에 멍 부회장을 신변을 미국으로 인도하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기술 굴기인 이 제조 2025의 핵심 기업인데다가요, 이 멍 회장의 체포가 무역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터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지금 반미 움직임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태껏 신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관하다가 다시 중국이 강경 모드로 이 급선회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 광동성 선전에 있는 멍파이 기술은요, 이 멍 부회장 체포 이후에 애플의 아이폰을 사는 직원의 이 상여금을 깎는 대신에 화웨이와 같은 중국 국산 스마트폰을 사면 이 제품값의 15%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 스촨성, 후난, 산시성 등에서도 이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화웨이를 지지하면서 미국산 제품을 현재 불매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 주요 매체들 또한 일제히 미국에 향해서 지금 비난을 쏟아내면서 총공세에 나선 모양입니다. 이 관영 신화통신은요, 10일에 논평을 통해서 미국은 습관적으로 자국법을 국제법 위에 두고 이 패권주의적인 행태로 온갖 간섭을 하고 캐나다 또한 지금 미국의 지시에 따라서
따라서 미국 패권주의 행태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 둘이 이게 같은 속셈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강경 민족주의 성향의 환구시보도요, 이 사평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는 미국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인민일보 또한 우리나라 이 신문의 사설격이죠. 종성을 통해서 중국 국민의 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이 침해서는 안 되고 이런 행위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앞서 9일에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이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멍 부회장의 이 미 수사당국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 이 결백하다, 그러니까 풀어달라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지금 멍 부회장은 법정 이 진술서에 따르면요, 자신은 굉장히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신병 인도에 맞서기 위해서 이 밴쿠버에 체류하고자 하며 만약에 미국으로 인도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도 이 심각한 고혈압, 흔히 우리나라 이 소위 재벌 회장님들이 많이 아프신 방법이시죠. 여기 심각한 고혈압 등으로 이 건강 우려로 인해서 이 미국 인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내고 석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사태를 나중에 알았다라면서 무핵전쟁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고 선긋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긴장 상태입니다. 이 미국 IT 기업이죠. 시스코는요, 지난 7일이었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이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등 이 자칫 직원들이 중국에서 억류되는 이러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사태가 무역 문제와는 상당히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꾸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레리 커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요,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회담 당시에 멍 부회장의 체포 사실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멍 부회장의 체포가 트럼프 행정부의 유도한 이러한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재차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화웨이 사태가요, 미중 협상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CF 이 체포 소식을 인지했던 이 G20 회담 중에서도 중국은 퀄컴의 NXP를 좀 인수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를 약속하기로 했고요. 또한 지금 G20 회담 중에서 양측의 정보 수집력이 비대칭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웨이 이슈가 무역 협상을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신경전 정도로 여겨지면서 이제 크게 무리는 가지 않는다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다만 화웨이 CFO 체포로 인해서 미중 무역 협상의 이제 차질에 대해서 이제 협상 의지가 이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 마시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 시한을 미룰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불균형 해소와 이 중국의 첨단 산업 위협 등, 즉 이 화웨이를 분리시켜서 봐야 된다라는 게 백악관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이 미국 무역 협상단을 이끄는 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께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 내년 3월 1일이 단호한 최종 시한, 즉 하드 데드라인이다. 90일이 지나면 관세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의 이 고삐를 좀 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마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의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와는 좀 대조적인 의미로 이분께서는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이제 조금 3월 1일이 단호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협상에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은 조금 관망의 자세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유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망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향방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 내년의 유가 전망에 관해서 이제 이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지금 2019년 국제 원유 가격에 대한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이 두 가지의 핵심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는 공급이 위축되는 만큼 현재 가격보다는 반등할 것이다. 즉, 이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핵심과요. 이 다른 하나는 수급보다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유가 향방을 예측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두 가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원유 시장의 여건을 기준으로 이 내년 브렌트유는 연평균 배럴당 75달러 선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유가는 60달러 수준까지는 이제 올라갈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좀 사실상 지배적이긴 합니다. 이 오펙이 그 이유는 이제 7일에 끝난 정례 회의에서 석유 감산을 결정한 만큼요, 이 가격 상승 압박 요인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이제 발생한다는 점이 상승의 주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문제는 오펙의 영향력이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전보다 굉장히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펙은 그야말로 뜻대로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원유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인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을 위해서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내부적으로 회원국 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는 데다가 이 좌장격인 사우디가 미국과 동맹의 이 강화에 더욱더 힘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이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석유 순수출국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미국의 영향력도 상당히 지금 커진 상황이고요. 결국에 내년 국제 유가는요, 단순히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 즉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보다는 미국과 사우디의 동맹과 이제 오펙과 러시아 등의 기득권 싸움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와해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내년 유가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 첫 번째 전망은요, 우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산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평균 12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그동안 최소 100만 배럴이 감산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이 감산 결정이 내년 3분기까지는 이 시장 수급이 굉장히 빡빡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오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년에 이번 올해처럼 석유의 이 공급 과잉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의지가 좀 돋보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석유 수요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다는 점도 이 상승 요인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 또한 이 두 번째 전망은 한마디로 이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 파워 게임입니다. 한마디로 좀 사업적으로 이 파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최근에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연일 오펙의 감산에 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이제 하락하는 것을 굉장히 유도했는데, 이 말은 트럼프가 이제 재선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저유가를 외친 이유는요, 그 이유는 이제 유가가 하향 조정이 된다면 이 안정화가 이제 실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가 상승률 자체를 좀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을 낮추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그만큼 늦춰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압박이 좀 약해지면서 2020년 자기의 재선 때 미국 경기가 둔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이 트럼프의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이다. 이것을 이제 유가로 꼽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트럼프는 이제 얼마 전 사건이었죠. 사우디 언론이 카쇼크지가 이제 암살 사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우디와 이 감산량 조절과 이제 서로 무마해주고 좀 딜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슬며시 얘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국제유가 흐름은요, 석유 시장의 수급, 즉 펀더멘털보다는 이 정치적 요인에 연동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정리를 해보자면 상승할 것이지만 이 역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렇게 정치적인 불안정함으로 유가의 가격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은 사실 오펙의 결속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방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내년 국제 유가의 또 다른 불확실성은요, 이 기득권 카르텔인 오펙의 결속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힘이 좀 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요 산유국인 카타르가 내년 1월부터 오펙을 탈퇴하기로 선언한 데 이어서 이 러시아 등의 입지가 굉장히 커지면서 힘이 약해진 오펙의 소속의 이제
작은 산유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소 산유국들이 이제 상당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오펙의 좌장격인 이제 사우디 자체의 리더십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회의에서 당초 목표했던 일일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을 끌어내서 이제 체면은 조금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미국이 이란에 다시 제재를 가한 뒤에 이 감산분을 사우디가 벌충하면서 미국의 압력에 이제 굴복했다라고 하면서 회원국들은 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카슈크지 이 암살 사건으로 이 사실상 미국의 약점을 잡힌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앞으로도 전면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는 WTI 가격을 $70 전후일 때 유가를 언급했지만요. 지금 $60 이하를 바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펙이 가격 방어 카르텔로서는 이렇게 된다면 기능 자체가 상실한 것이 맞다라는 이런 이제 불안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11월 유가 폭락의 트리거가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오펙에 대한 영향력이 2040년까지 석유 가격 결정력을 서서히 잃어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번 회의에서 베네수엘라가 신임 의장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펙을 둘러싼 이 우려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석유 장관이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마누엘 케베도의 석유 장관입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군 장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이 신복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은 오펙을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입지를 반등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마디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좀 우려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사실 이 타협보다는 반미고를 외치는 좀 뭐랄까요, 좌파적인 강경 노선을 좀 걷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 오펙의 입지를 더욱더 불안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케베도가 회장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옥죄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을 이제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이 의장에 베네수엘라가 지명된 것은 이 잠재적 이 폭발의 혼합물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최악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현재 지금 줄줄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내년에 유가에 대한 향방이 이 중요성이 굉장히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매매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유가의 매매 전략은요, 이어서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1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크루드오일 일봉상입니다. 어제 크루드오일은 53.40에 안착하지 못하면 밀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크루드오일 어제 다시 급락하면서 50.28에서 마감을 했네요. 이 52.20에서 매도 대응을 하시고 이제 매도 대응을 하시라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면 150틱 이상 빠져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액 지금 둔화 지표가 이제 유가에 크게 반응을 하면서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결국 이 정도 감산 규모는 현재 유가를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점이 이제 강조가 됐고요.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만 늘리는 결과를 이제 이 결과를 늘린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일단은 지금 $50 후반 가격대에서 현재 49.50까지 밀릴 것을 대비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지수하고 유가의 이 상관관계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상승을 하려면요, 현재 지금 53.40으로 종가로 안착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적으로 오늘은 좀 매도 대응을 하시라라고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 나스닥을 한번 보시죠. 현재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이 나스닥은 조금 간밤에 이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이 브렉시트 투표 연기에 따른 브렉시트 불확실성에도 이제 주요 기술주가 굉장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상승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어제 말씀드렸죠.
6,700포인트에서 6,600포인트까지 매도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상당히 아주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수로 받으라, 즉 물론 이제 하락은 저점, 이 하락은요, 이 저점인 6,535.25포인트였지만요, 다시 밀어 올리면서 이 초과를 좀 회복하는 밑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막판에 이 장이 끝나신 걸 보시면요. 그래서 일단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요, 6,700포인트가 완전히 안착을 하느냐, 즉 이제 조금 안전하게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서 더욱더 상승을 하느냐라는 것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6,700포인트를 이제 안착한 흐름을 본다면 추가적으로 6,827포인트까지 상승을 보시면 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만약에 6,700포인트를 안착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6,600포인트의 이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무역 전쟁에 지금보다 더욱더 추가 악재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현재 지금 두 번째 하단 라인에 있는 6,435포인트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매매하시면 이 좋은 매매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에 앞서서요. 먼저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상해종합 증시가 일단은 좀 버텨줘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그래도 결국 2,600선 깨졌습니다. 2,600선 깨졌는데 예상보다는 좀 그래도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라고 좀 죄송합니다.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사실은 항생지수가 조금 요즘 세게 밀리고 있죠. 세게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밑꼬리를 조금 달았다는 부분, 항생지수 밑꼬리를 좀 달았고 역시 지금 뭐 상해종합 역시도 약간 밑꼬리를 달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오늘 증시까지 봐서 미국이 오늘 반등했을 때 과연 중국이 얼만큼 올라오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업종별로 보면은 뭐 이렇게 조선 요즘 중국 조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수주가 거의 제로거든요. 그리고 가구, 방직기계, 화학산업, 항공기도 바이오제약 이쪽 다 밀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들이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수출 수입액 어제 얘기 드렸죠. 전체 금액은 좀 줄었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역시 전월비 2.2%로 생산 물가 2.7%를 기록했는데 계속 물가 증가세가 약간 살짝 둔화세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표 영향들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도 통신의 재벌이죠. 무케시 안바니 릴라이언스 그룹의 회장인 딸 결혼식을 앞두고요. 현재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부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그리고 중국 기업들까지 모두 대거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무슨 이렇게 셀럽들 집합소인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일단 마지막 남은 스마트폰 최대 경쟁지입니다. 인도죠. 인도에서 이제 최고 통신 재벌이죠. 통신 재벌이자 인도의 전체 갑부 1위, 그리고 아시아 전체 1위입니다. 사실, 아시아 전체 1위는 사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 출자 구조라,
지분을 조금만 소유하고도 이제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지분으로 따지자면 이제 이 삼성전자는 이제 뒤로 밀려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인 지배를 하면 뭐 전 세계 5위 안에 들거든요. 재벌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실제 지분 가치로만 따집니다. 이제 아시아 최고 재벌로는 무케시 안바니, 이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을 이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회장 딸이 결혼을 한다 그래서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9일날 열린 축하회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부터 해가지고 골드만삭스 아태 지역 회장, 그리고 니콜라스 아구지 이제 JP모건 아태 지역 회장, 유명 이제 금융계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밖에 금융계 CEO들 막 여기저기 다 들어왔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재벌이기 때문에 이제 에릭손, 노키아, HP 등 이제 IT 업계 CEO들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정치권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가수 비욘세가 이제 축가공연도 했다고 하고요. 무슨 결혼식 한번 하는데 이렇게 거대하게 하나요? 반면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샤오미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근데, 화웨이 관계자들이 과연 참석을 했는지는 현재 확인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면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무케시 안바니의 릴라이언스 그룹과 이 4G에서 이미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 화웨이 관계자들이 참석인 여부가 좀 확인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인도 스마트폰 통신 시장을 놓고 지금 치열하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경쟁 중에 있는데, 샤오미 참석하고 삼성전자 참석하고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적들이 같은 한 자리에서 딸의 결혼식을 축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뭐 이렇게 축하만 참석하고 바로 그냥 온다고 하니까요. 오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인도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역시 대변하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무케시 안바니 하면 사실 수백만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문바시에서 나홀로 마천루 같은 집에 사는 걸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무케시 안바니의 릴라이언스 그룹은 통신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사실 이 무케시 안바니 같은 경우는 문바이 여행을 가면요. 이렇게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층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무케시 안바니 집이에요. 집이고 이렇게 같이 있는 이제 밑에 있는 하인이 한 6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일단은, 릴라이언스 그룹 자체가 현재 인도 통신 쪽에서는 이제 1위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기업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인도 통신 시장, 그러니까 스마트폰 포함한 이 통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동안 총력전을 계속 기울여 왔습니다. 화웨이가 이제 2017년부터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하고 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통신사이자 이제 휴대폰 제조사인 게 이제 릴라이언스 그룹인데, 릴라이언스 그룹이 이제 통신회사긴 하지만 휴대폰도 가끔 직접 제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짜폰 한번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좀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삼성전자하고 요즘에 중국 샤오미하고 인도 시장을 놓고 지금 거의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이제 스웨덴 에릭손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점유율 확보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인 상태고, 화웨이가 이제 사실 4G 부분까지는 같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5G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도 역시도 약간 보안 때문에 화웨이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차기로 노리는 것 같고, 원래 인도하고 중국 자체가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모디 총리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면서 좀 관계가 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사이는. 그래서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 국민들이 샤오미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스마트폰 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샤오미를 봤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갈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 4G도 아직 다 안 깔린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4G도 통신장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태라서 4G 통신망은 이제 막 개화한 상태고, 향후 5G 협력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중국 IT 굴기가 과연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화웨이가 딴 데에다가 딴 데 아무 데도 안 팔아도 그냥 중국하고 인도만 해도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도 공략에 상당히 좀 박차를 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과연, 저는 샤오미는 참석을 했는데, 샤웨이 관계자들이 과연 이 딸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지, 여부가 좀, 이걸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조 2025가요, 위기론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중국 역시 이를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 제조 2025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네, 현재 중국 국무원 같은 경우가요, 2015년 5월 8일 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국 제조 2025를 얘기했어요. 그 제조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산업 고도화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죠. 근데 첨단 산업하고 혁신 역량을 키워가지고 질적 측면에서 제조업 강대국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저가나 받고 그냥 조금씩 만들고 이런 거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중국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중국 하면 뭐가 떠올랐습니까? 그 문화대혁명 해가지고 마리혁명이지 사람들 막 홍위병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각 농장에서 그냥 그 조그만 굴뚝에 철광석 조금씩 만들고 이랬던 이제 중국이 점점 이제 커져서 이제 질적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 R&D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15년 이제 중국 GDP 대비해서 R&D 지출이 2.1%로 목표치 2.1%를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R&D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와 돈은 있는데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어떤 걸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중국 정부가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세운 목표 중에 유일하게 달성하지 못한 게 이제 R&D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한 게 아니라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 있으면 어떤 기업이 투자 좀 해주세요 하고 오면은 이제 중국 정부가 투자를 해줬을 텐데 투자를 지금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R&D 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이제 중국은 이제 주로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이런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M&A, 그 기술을 가지고 해서 아예 사버리든지 아니면 지적재산권 침해나 기술 탈취 이런 걸 주로 많이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R&D 지출이 예상보다도 이제 적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더 이상은 중국 제조 2025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더 이상 이제 R&D 지출 어거지로 해가지고 만드는 성장 자체가 사실상, 쉽지 않고, 미국이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좀, 요즘 들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런 위기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해 나갈까요? 네, 쉽게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기를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R&D 투자에 좀 지금까지 어거지로 했던 방식으로 계속 어거지로라도 투자를 계속 할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에 따라서 이제 법적, 제도적 정책을 좀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타나게끔 많이 노력을 많이 할 그런 걸로 보여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제 캐나다에 요청해서 이제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이제 최고 재무 책임자를 체포를 했잖아요. 체포한 것도 이제 중국 제조 2025로 이제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나마 이 기술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은 게 이제 화웨이였는데, 이런 화웨이를 이제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액션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5G하고 반도체 분야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조 2025로 포커스를 맞춰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속적으로 경제를 할 경우 이제 중국이 더 이상 기술 탈취하고 M&A 자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M&A도 쉽지 않은 게 미국에서 기술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중국 M&A 한다 그래서 반대해버려요. 미국 자체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걸 중국이 M&A 하려고 하면 거기서도 이제 좀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R&D 투자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인력 빼가기 위주로 좀 많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보여주고요. 현재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게 최근에 국내 반도체 인력들이 대거 중국에 스카웃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소송을 걸어온 상태죠.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위원이 현재 중국에 이제 취업을 바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유출이 많이 인력들이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자체 R&D 성과에 따라서 중국 제조 인공면은 걸러이 난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방향을 달라서 약간 이제 인력 빼가기 위주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지표도 부진하고요. 상해종합지수 그리고 항생지수 모두 개파락하면서 현재 시장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그래도 오늘 현재 지수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5분쯤에 와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살짝 반등을 하고 있네요. 일단 오늘 중증시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그래서 가져온 종목은 텐센트 홀딩스입니다. 최근에 많이 밀렸었고요. 그런 밀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시점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텐센트 홀딩스가 제일 강할 때가 언제인지를 제가 이제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리뷰 차원은 아니고요. 어차피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텐센트 홀딩스 00700, 00700 쉽죠? 코드번호. 네,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텐센트 홀딩스는 이제 게임사, 그다음 위챗 이렇게 이제 큐큐 메신저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거 좀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각종 게임 규제하고 경쟁사 인기 제품 인기로 이제 주가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우하향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뭐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무역전쟁에 돌입하자마자 텐센트 홀딩스는 그냥 계속 밀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텐센트 홀딩스가 더 많이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텐센트의 위챗을 위협하는 집단 단시라는 이제 총알물자, 우리나라 말로 총알물자라고 하는 앱이 이제 중국에 좀 인기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인기가 되면서 텐센트 위챗을 많이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신명제를 좀 강화하고 미성적 게임 제한, 이용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불거지면서 게임도 안 좋은데 이제 위챗 부분, 플랫폼 부분도 좀 안 좋기 때문에 텐센트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텐센트 홀딩스가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면 텐센트 홀딩스는 투자를 여기저기 엄청나게 해놨어요. 엄청나게 해놔가지고 이 투자하는 회사들이 상장이 되거나 뭔가 대박이 터질 때 텐센트 홀딩스가 상당히 좀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지금 중국 내 최고 음원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멜론급 정도 될 거예요. 텐센트 뮤직이 곧 상장을 합니다. 곧 IPO를 하는데 이 상장 결과에 따라서 텐센트 주가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텐센트 뮤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시장 장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중국 자체는 이제 해외 음악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지적재산권 보호에 상당히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지만 자국 음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텐센트 뮤직 같은 경우는 자국 음원이 상당히 좀 많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텐센트 뮤직이 상장이 되면 상당히 좀 이 부분에 탄력을 받아 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도전해볼만 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305.35영 홍콩달러 이쪽 라인 현재가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가는 276.450 홍콩달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00가는 329.300, 짧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2,500가는 352.100을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소형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너 시작합니다. 저 이슈 분석에 앞서서요. 먼저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은요, 또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3.82%대 하락하면서 3,482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49억 달러 정도로 규모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리플과 이더리움, 스텔라마저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5%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11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요. 테더만이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15%대 상승 중인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알려드릴 때 6위권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5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0.15%대 상승하면서 1.02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코인들도 모두 하락 중입니다. 이오스와 비트코인 SV 그리고 트론마저 모두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요. 시장 전망들을 잘 지키시면서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으로 공구방을 만들어서요, 사기를 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최근 공동 구매방 총판 자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공구방에서 팔리는 라인 토큰과 카카오 토큰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라인 측과 카카오 측 모두 명백한 암호화폐 사기이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암암리에 거래되는 데다 중간 판매자들까지도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디케이트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공구방들은 최소 투자 금액 제한 때문에 암호화폐 공개, 프리세일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서 ICO에 참여하고 토큰을 배분받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악용해 없는 프로젝트, ICO를 하지 않는 프로젝트 토큰을 판다거나 개인들이 모은 자금을 중간 유통업자들이 빼돌리는 사기 행각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표적은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올해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한 라인과 카카오가 대표적입니다. 라인은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링크체인을 개발 중이고 그 위에서 사용되는 링크를 자사 출자 거래소 비트박스에 상장해 놓았습니다. 라인 측에서는 토큰을 판매하지 않고 ICO를 진행하지 않기로 백서에 명기했기 때문에 이제 링크를 얻기 위해서는 비트박스 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링크를 획득하거나 링크체인상 디앱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구방에서는 라인이 뒤쪽에서 벤처 캐피털에 풀어준 토큰 물량이 있다. 개발자 동기부여를 위한 토큰 물량이 있다 등 이제 그 이유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지난 10월 중순부터 링크가 비트박스에 상장되기 전까지 투자금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의 클레이도 링크와 유사한 형태로 공구방 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사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개발 중이고 이 위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가 클레이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개발사 그라운드X는 지난 10월부터 제안된 파트너에 한해 클레이튼 테스트넷을 운영 중입니다. 이를 악용해 공구방에서는 테스트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스트넷용 클레이를 진짜 암호화폐 클레이라고 주장하고 테스트넷 위에서 전송이 가능한 점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공동구매 방식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투자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투자자들이 공구방 방장에게 이더리움을 보내 자금을 모으면 공구방 방장은 그 윗선의 유통업자에게 보냅니다. 유통업자는 모은 이더리움을 윗선의 물량업자의 지갑으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물량업자는 VC와 직접 만나 프리세일 때 획득한 토큰을 받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별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SAFT를 근거로 이제 그 자료를 주고받습니다. 여기에는 토큰 발행서와 토큰 배분 일자 등이 적혀 있습니다.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공구방 총판들과 유통업자 그리고 그 위에 물량업자까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각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공구방장들의 경우 평소처럼 자금을 보냈는데 맨 윗선의 물량업자 SC가 사라져서 같은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링크 사칭 사건의 경우 방장들은 투자자에게 받은 이더리움을 그대로 윗선 유통업자에게 넘겼으며 그 기록들도 보관해 놓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링크 구입을 위한 자금은 2개 방에서 진행이 되어 각각 1000이더리움, 7000이더리움을 모아 유통업자에게 8000이더리움을 전달했습니다. 그중 유통 윗선에게 7280이더리움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지갑으로 전송된 이력이 확인이 됐고 나머지 720이더리움은 행방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구방장들은 자신들도 같은 피해자인 만큼 윗단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통업자들은 물량업자 SC가 연락이 안 되는 문제인 만큼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라인과 카카오 측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네, 한편 사태와 관련된 라인 측과 카카오 측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인 측은 이번 건에 대해서 이미 소식을 접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며 라인 토큰을 가장한 암호화폐 사기는 링크 상장 전후로 빈번하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인은 노세일, 노ICO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링크는 또 링크 체인이라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한 보상형 토큰이기 때문에 현재는 암호화폐 간 거래 아니면 얻을 수 없고 시중에 링크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측은 현재 개인들이 클레이 토큰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는 전혀 없다며 클레이 토큰 외부 구매와 관련 내용을 포함해 사기 사건은 알려지는 대로 즉각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간을 넘어서 정부 기관에서도요, 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나오고 있다는데요. 네, 최근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제외공간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외공간이 해외에서 발급하거나 작성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신속한 공증 문서 검증 및 발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 통관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품 주문 정보와 운송업체 운송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제주도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전 민간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을 포함한 공공 분야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효율성과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참여할수록 생태계의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위해 이런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최근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교통, 민원 서비스, 헬스케어 등 공공 분야에 전 당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에서의 정부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호주 정부 역시 지난 7월 IBM과 7억 4천만 달러 가치의 블록체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 내 국방부, 내무부 등의 블록체인을 도입해 자동화된 업무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호주는 디지털 정보 구축 포부를 밝힘과 동시에 5년간 세금 1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과 혜택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유럽에서도 공공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스페인 최대 통신사인 텔레포니카는 통신 네트워크망을 관리하기 위해 IBM 블록체인 플랫폼을 도입합니다. 국제전화 및 관련 데이터를 포함해 여러 정보의 정확성과 추적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의 경우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기반을 둔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및 은행 관련 기관에서 사용되는 서류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고객을 파악하는 검증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폴란드의 중앙증권 예탁 결제원은 이제 연례 총회에서 소액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투표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네트워크는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기관도 빠르게 쫓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